회사랑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혹시 사직할 생각 있어? 라고 물어봐요. 또 물어. 생각해봤어? 아니요? 생각해봤어? 앵무새처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 퇴사할 때까지 계속. 희망퇴직이든 권고사직이든 일단 회사에서 내보내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 사람이 나갈 때까지 퇴사 절차는 진행되게 됩니다. 회사가 원하면 1년이든 2년이든 대기 발령 가능해요. 그리고 월급은 심하면 3분의 1토막까지 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생각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하나 준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근 경기 불확실성과 구조조정 이슈 속에서 희망퇴직이 기업 전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보시나요? 네, 엄청 높아졌다고 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희망퇴직에 대해서 조금 잘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희망퇴직이라는 건 법적 용어는 아니고요. 그냥 기업에서 그냥 내부적인 절차로서 희망퇴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희망퇴직이랑 권고사직이랑 정리해고랑 다른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실무에서는 그냥 막 섞어서 쓰는데요. 이거는 해고도 아니고 사직도 아니고 그냥 우리 둘이 이야기가 잘 돼서 그냥 퇴사를 하기로 결정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목돈은 좀 쥐어주고 내보내는 게 이제 희망퇴직이 되게 되는데요.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업의 생태 환경의 변화를 기민하게 하기 위해서 희망퇴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런지 잘 모르겠는데 가장 최근에 KT가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경우에 따라서 4억을 준다, 6억을 준다. 그럼 이때 희망퇴직 할까 말까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았었는데요. KT가 희망퇴직을 하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KT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유선 전화를 하는 회사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모바일 통신도 하는데, 지금 그 다음번에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를 받아서 AI와 관련된 사물 인터넷이나 데이터 작업을 하려고 한대요, KT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뭔가 이 돈을, 회사에 있는 돈을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뭐를 포기하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공중전화 라던가 그런 기본적으로 유선에 깔려 있었던 그 부분들을 이제 어느 정도는 내려놓기로 회사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분들이 유선과 관련돼서 업무하시던 분이 회사 입장에서 중요성이 낮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먼저 사업을 폐업하기보다는 일단 오랫동안 근무한 우리의 동지 큰 돈 주고 내보낸 다음에 천천히 사업을 축소시키고 유선을 축소시키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미국의 큰 대기업에 투자를 받아서 사물 인터넷이나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하고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KT가 여러분, 저도 정확하게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오래되고 아주 큰 사이즈 기업이거든요. 그런 기업조차도 이렇게 기민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희망퇴직이라는 게 거의 정설처럼 뭔가 기업의 변화를 요구할 때는 거의 필수적인 내용처럼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 사회에서는 기업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쩔 수 없이 희망퇴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희망퇴직 제도를 합법적인 정리해고처럼 악용하는 사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제가 희망퇴직이랑 권고사직을 한번 구분하고 싶은데요. 이게 법적으로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법적인 내용으로는 이 둘은 모두 합의해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물어봐요. 나갈래? 라고 물어봐서 그래 나갈게 라고 이야기가 되면 그걸 합의해지라고 부르는데, 희망퇴직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춘 사람 얼마 줄 테니까 나갈 사람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지원서를 씁니다. 내가 나가고 싶다. 얼마를 달라. 라고 하면 회사에서 그 신청서를 쭉 받아보고 얘는 나가도 되겠다. 얘는 나가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회사가 먼저 공고를 내고 거기 청약에 응한 사람 중에서 일부만 내보내는 걸 이제 희망퇴직이라고 부른다면, 권고사직은 이렇게 불러요. 와서 나갈래? 한 명씩 불러서 내보내는 걸 보통 권고사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 희망퇴직은 보통 대규모로 많이 이루어지고요. 권고사직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아니면 어떤 일정 시점을 놓고도 이루어지는데, 이제 걱정이 이거예요. 희망퇴직은 차라리 공고가 붙으니까 내가 나가기 싫으면 응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근데 권고사직은 이렇게 불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근데 내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어요. 근데 역시나 실무는 좀 다르겠죠. 권고사직을 불렀다는 것은 회사가 사실상 내보내기로 결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과연 권고사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에 보다도 요즘 회사가 어떻게 권고사직을 하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노무사로서 느끼는 요즘 권고사직하는 회사의 3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하나는 권고무새, 앵무새처럼 권고사직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와서 땡땡씨 우리 회사랑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혹시 사직할 생각 있어? 라고 물어봐요. 아니요, 저는 사직할 생각 없어요. 알았어. 또 물어. 생각해봤어? 아니요,
생각해봤어? 앵무새처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 퇴사할 때까지 계속. 요즘 스타일은 바로 권고무새,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이제 뭔가 어떻게든 꼬셔요. 이거 권고사직 아니고 그냥 잠깐 서류만 받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할 수도 있고 사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일단 써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얘기해보자 라고 먼저 어떻게든 사직서를 받아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은 써놓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는데 나중에 딱 사직서만 딱 받으면 입 싹 닫고 사실서 쓰셨잖아요 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상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당했는데 내가 내 손으로 쓴 사직서가 있으니 사직서를 썼다고 말도 못하고 그러고 그냥 회사를 나가게 되는 그런 방식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회사에서 써야 되는 서류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뭔가 제가 A 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B 부서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A 부서와 B 부서와 내용이 좀 다르다 보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류 같은 거를 작성할 일이 있거든요. 사원증을 반납을 하고 휴대폰 업무폰 반납하고 아니면 또 다른 걸 받고 근데 거기에 이제 사인할 때 뭐를 반납했습니다. 뭐는 했습니다. 영업비밀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서류를 한 7, 8장 줘요. 그래서 7, 8장을 쭉 보는데 중간에 거기 보면 사직서 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정직하게 사직서 이렇게 써서 끼워 넣는 회사도 있고요. 아니면 중간중간에 제목에는 확인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사직서야. 이런 식으로 요즘 사직서 끼워 넣는 회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근로자 입장에서 진짜 황당하잖아요. 황당한데 이게 또 노동위원회나 법적으로 보면 근로자가 읽어보고 문맹도 아니고 글씨 읽어보고 자기 손으로 사인하고 이름 써서 제출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해고가 아니라 합의해지가 아니라 사직처럼 돼버린다는 점. 그게 요즘 약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좀 돌아가 보면 요즘 악용한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진짜 아주 딱 깨물고 옛날처럼 이꽉 깨물고 악용하는 사례보다는 약간 이렇게 은근히 돌려서 사직서를 어떻게든 받아내려는 노력들이 좀 많아서 뭔가 회사에서 서류를 작성하실 때 조금 사직서인지 아닌지 조금 지켜보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면 어떻게든 이제 확인한 다음에 퇴직자 확인서, 영업비밀 보호 확인서, 임금 지급 확인서. 예를 들어 이제 제가 3일날 퇴사를 하는데 급여 명세서 예를 들어 급여를 그 다음 달 10일날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날짜가 한 달 좀 넘으니까 그러면 다음 달 10일날 주겠습니다 하는 확인서 이런 식으로 그 내용 중에서 한 서류가 7, 8개 있는 거죠. 이 내용을 회사 다니면서 알게 된 회사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거기 만약에 유출하다 걸리면 손해배상하겠습니다. 물건을 반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류 7, 8장 정도 이제 있는데 그 사이에 하나씩 이제 끼워져 있는 거죠. 희망퇴직을 거부한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사례 중 가장 충격적인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먼저 일단 실제는 엄청 심한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굉장히 파편적인 이유가 공인노무사법에 따라서 노무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저만 알고 있고 여러분에게는 아주 어쩔 수 없이 얇은 내용만 좀 알려드린다면 먼저 원래대로라면 희망퇴직은 퇴사할래? 라고 물어봐서 싫어? 그럼 어쩔 수 없지 하고 끝이 나야 되는데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희망퇴직이든 권고사직이든 일단 회사에서 내보내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 사람이 나갈 때까지 퇴사 절차는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사직서 끼워넣기 아니면 권고무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직서를 받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러게 되면 일단 회사가 할 수 있는 방식 중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대기 발령이라는 걸 하게 돼요. 이 대기 발령이 뭐냐면 이게 정직같이 느껴져요. 정직이 뭐냐면 회사와의 적은 유지를 하는 여전히 근로자를 갖고는 있지만 회사가 대기 발령 명령을 하면 근무를 못해요. 그리고 만약 자택 대기 발령이면 집에서 기다리는 거고요. 자택 대기 발령에는 회사에서 대기하면 그냥 이렇게 빈 책상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할 일 없이. 그러면 처음에는 와 대박 일도 안 하고 돈 받는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장소가 예를 들어 화장실 앞에 책상을 하나 갖다 놓는다던가 아니면 좀 뜬금없는 장소에 갖다 놓고 다른 사람은 다 열심히 일을 하고 하는데 이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할 일도 그렇게 며칠 지나다 보면 너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게 돼요. 그런 식으로 대기 발령을 하는데 그 대기 발령을 하면 이제 근무를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의 100%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70%까지 깎이게 되는데 내가 원래 300만 원 받는데 70%면 210? 일 안 하면 괜찮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좀 그렇지가 않아요. 바로 우리의 월급은 요즘 대부분 연봉제고 연봉제 안에는 시간의 수당이 들어가 있는 포괄임금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치면 그 안에 구성을 잘 보면 기본급 250에 시간의 수당 50만 원이에요. 시간의 수당은
발령은 실제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300을 받았지만 대기 발령을 명령을 받는 순간 일을 안 하니까 시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300에서 50만 원이 날아갑니다. 250이 돼요. 250에서 70%를 받게 돼요. 그러면 일단 한 150, 60이 되잖아요. 헐, 300 받다가 150 받는다고? 힘든데 문제는 이건 세전소득이라는 거. 여기다 일단 세금 떼야 되죠. 그리고 4대 보험료를 공제하게 되는데 또 4대 보험료는 월급에 따라서 세금은 200만 원 받다 210만 원 받으면 세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움직이지만 4대 보험료는 1년간 고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내 월급이 원래 300이었다가 실수령이 270이었지만 대기 발령을 받게 되면 50 떼고 30 떼고 세금 떼고 기존에 받던 4대 보험료 빼고 하면 진짜 한 3분의 2토막이 나요. 갈치토막하고 탕탕탕탕 해서 다 나가고 없어요. 그러다 보는데 문제는 이 대기 발령 기간은 끝이 없어요. 언제 끝날지 몰라. 안 알려줘.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정직이면 정직 1개월, 정직 3개월 하고 기간을 알려줘야 적법한 징계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징계를 알려주지만 대기 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 있는 인사조치명령입니다. 즉 노동법보다는 조금 멀리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원하면 1년이든 2년이든 대기 발령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 발령은 인사권 내용에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노동법이랑 조금 멀리 있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일주일을 할 거다, 2주일을 할 거다 말 안 해줘도 되고요. 언제 끝날 거로 얘기 안 해줘도 적법한 인사권의 명령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뭔가 내보내기로 결심을 했다. 그러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기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월급은 심하면 3분의 1토막까지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혼자 있는다? 일도 안 하고 계속 그 상황에 있다?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회사가 아까 내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 했었던 업무 중에서 제대로 했냐 못했냐 다 뒤져서 징계위원회 불러요. 대기 발령 중에 징계위원회 부릅니다. 그 적법한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와서 이제 소명하라고 연락 와요. 근데 사실 살면서 회사에서 징계위원회 몇 번이나 갈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진짜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서워서 안 가요. 예를 들어. 그러면 안 가면 안 간 대로 세게 나와요. 안 갔으니까. 근데 또 가요? 근데 가도 또 별로 달라질 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을 거치가 나면 사실 회사와 있는 점 없는 점 다 떨어지고 회사를 다니고 싶은 생각이 이제 안 들어서 퇴사를 하는 그런 퇴사 트랙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보면 내가 나가는 걸 우리 회사가 처음부터 의도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왔다. 라는 걸 생각해보면 사실상 희망퇴직을 권고받고 거부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예전과 똑같이 근무하는 거는 실무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희망퇴직 조건이 나중에 뒤집히는 경우도 있나요? 기업이 숨겨놓은 함정이 있다면 뭘 조심해야 할까요? 희망퇴직 조건이 뒤집힌다는 말은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희망퇴직을 하기로 결정이 됐다가 아니다 그냥 다시 복직해 라고 하는 경우와 아니면 나는 퇴사 안 하기로 했다가 퇴사한다거나 예를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희망퇴직은 회사가 이렇게 문득문득 그냥 내보낼까?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몇 달간의 계획을 걸쳐서 실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최소 2달은 잡아요. 회사에서 내보내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렇기 때문에 결정이 뒤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다만 퇴직 조건이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도 협상을 해서 내보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나갈래? 라고 물어보고 두 번째는 얼마면 나갈래? 세 번째는 여기까지 하고 나가. 그 이상은 우린 못 주겠어. 이런 식으로 회사도 점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카드를 이제 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회사가 나를 얼마를 주고 내보낼지를 모른다는 정부의 비대칭 점은 있을 수 있지만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회사가 이렇게 즉시 결정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금 팁을 드리면 회사에서 희망퇴직 내지는 권고사직을 얼마 줄 테니까 나갈래? 라고 물어볼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오히려 대응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임금의 수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권고사직 같은 경우에는 합의 해제에 해당하고 이것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회사에서 나한테 희망퇴직을 이야기한 순간 나는 나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퇴사 시점을 고려하신다면 회사에서 얼마의 급여를 줄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도 당연히 해당되고 거기에다가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을 건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오늘 회사가 희망퇴직을 물어봐서 내일 퇴사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딱 합의금 정도밖에 없겠지만
오늘 이야기를 하고 30일 뒤에 나간 다음에 30일치만큼의 금액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실업급여는 끝은 똑같거든요. 근데 회사가 처음 말하는 시점과 맨 마지막에 언제까지 연락을 달라라고 하는 시점이 만약에 30일 이내라면 회사와 잘 이야기를 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희망퇴직이 아니라 해고 같은데 해고 예고수당까지 조금 더 얹어서 줄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회사한테 희망퇴직을 제의를 받는다고 하면 맨 마지막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가 사업 이직 확인서를 제공해 줄 것인지, 그리고 혹시 이 내용이 해고 예고수당 같은데 해고 예고수당도 포함된 금액인 건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논의를 하셔서 뭔가 퇴직과 관련된 어느 일정 수준의 합의금을 결정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나는 나가기 싫어. 근데 사실 한 명이 내보내기를 결정했으면 그 전과 똑같은 조건으로 근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냉철하게 앞만 보고 뒤는 이제 회사는 보지 말고 앞만 보면서 돈만 좀 생각하시는 것도 오히려 좀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직인 희망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최근 18개월 동안 근무한 근속기간 중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180일이니까 그럼 6개월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원금 규정이기 때문에 6개월 가지고는 하루 이틀이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한 7개월 이상은 좀 근무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또 그 실업하는 사유가 내가 원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경우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희망퇴직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희망퇴직이지만 즉 해고가 아니지만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회사가 내보내서 나갈래? 라고 물어봐서 나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 회사가 작성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23번 코드가 있어요. 23번 코드에 해고와 권고사직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 즉 실업급여를 주는 입장에서는 나갈래? 하고 희망퇴직 하는 거나 나가! 하고 해고하는 거나 똑같은 걸로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회사를 퇴사를 하더라도 내가 원해서 퇴사를 하더라도 우리 회사 사장님께서 이직 확인서에 권고사직이라고 23번 코드를 찍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못 받고 그게 아니라 11번 코드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직으로 되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근로자들이 회사 사장님한테 역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저 좀 퇴사하고 싶은데 실업급여 좀 받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왜냐면 이건 합의해지라고 했으니까 누가 먼저 물어봤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양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즘은 근로자가 먼저 23번 코드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꽤 있다는 점. 그래서 실업급여인 경우에는 자발적 실업 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23번 희망퇴직이거나 권고사직, 합의해지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누가 먼저 물어봤냐보다 이게 합의해진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견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퇴사를 하시고 실업급여를 받으실 생각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녹음기를 하나 준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건 노무사 입장에서 봐서도 이게 누가 먼저 물어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해고인지 합의해진지는 진짜 한 끗 차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문구 같은 게 좀 되게 중요할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녹음기를 좀 구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녹음기가 뭐 비싸거나 이걸 떠나서 사실 구비하는 게 좀 거추장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휴대폰에 다 녹음 기능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에 녹음기 켜놓고 이렇게 엎어놓고 녹음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청 관련 법률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녹음기를 몰래 숨겨놓고 녹음하는 사실을 모르게 했을 때는 도청 관련 법률에 따라서 불법이 되지만, 당사자가 이렇게 우리 둘이 같이 있을 때 동의하지 않고 녹음을 하는 것은 도청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통화, 내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통화를 몰래 한다던가 아니면 뭐 지금 상황처럼 이 상황에서 녹음을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갤럭시이신 분들은 미리 휴대폰에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자동 녹음 기능을.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녹음을 하면 지금부터 녹음이 시작됩니다 라고 알림이 오기 때문에 갑자기 사장님 뭐야 이게? 녹음을 왜 해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이신 분들은 퇴사할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아이폰을 안 써서 잘 모르는데 요즘 약간 팁 같은 게 워치를 사면 워치에 녹음 기능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폰 유저분들 이거 좀 알아보시고, 혹시나 퇴사하실 때 녹음이 좀 필요한 순간이 있다면, 뭔가 느낌이 쎄한 순간이 있어요. 그때 좀 녹음을 하셔서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바로 프리랜서가 최근에 엄청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프리랜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영어니까,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세법상으로는 인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근로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노력 등을 뭔가 사회에 한번 팔아보는 거죠. 그런 걸 보통 이제 프리랜서라고 부르는데, 제일 처음에 프리랜서를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이다 보니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은 거의 대부분 근로자로서의 경험만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이 근로자로서 누렸던 노동법과 사업주로서 지켜야 하는 노동법은 같지만 완전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사업자로서 이제 내가 노동법을 지켜야 하는 준수 의무자로서 해야 할 일은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근로자였다가 처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사람을 뽑을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내보낼 것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직장인으로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점과 이걸 지켜야 하는 사업자로서의 느끼는 점은 완전 차이가 있어요. 게다가 이거를 회사에서 주는 것만 받다가 이제는 본인이 챙겨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를 하면 정부의 지원금도 엄청 많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지워주는 노동 관련 지원금들도 많아요. 그런데 처음에 안 알아보시면 그거 신청 못해요. 그리고 대부분 규칙상 처음에 조건을 맞춰서 신청을 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원금은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으면 100만 원, 200만 원까지도 인당 매달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 프리랜서, 개업, 창업을 준비하실 때 꼭 읽어보시고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